안녕하세요. 시영글 교수입니다. 5장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투자 부동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생물자산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인데 그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 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경우 이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 건물이 있는데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 건물을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점점 줄어들겠고요. 이 건물이 갖는 경제적 효익은 제품 생산에 공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현금 유입에 기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더 이상 제품 생산에 공하지 않고 매각을 하려고 해. 그렇다면은 이 1000원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건물을 매각한다면은 순수하게 얼마만큼 현금이 유입될 건지, 즉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측정한 그 값이 정보 이용자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분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유용자산이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던 자산들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되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먼저 매각 예정 분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할 수도 있고요.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만 갖고 우리 이거 매각할 거야 라는 어떤 단순한 경영자의 매각 의도 이런 것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던 어떤 비유동 자산을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재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폐기될 비유동 자산은 결국 매각할 게 아니라 폐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5장 15쪽에 있는 예 4번 매각 예정 분류에 대한 판단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사용 중단 자산인데 이런 거예요. 매각 예정이라는 것이 경영자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매각 예정 자산이라는 분류보다는 사용이 중단된 자산으로 관점을 바꾸면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자산을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인데요.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용이 중단된 것은 이후에 다시 재개한다, 사용을 개시한다 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있죠. 반면에 매각 예정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통해서 현금 유입을 창출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용이 중단된 자산 기준으로 자산을 분류를 한다면 이게 단기간 사용이 중단이 된 건지 영구적인 사용을 멈춘 건지 이런 것까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다. 매각 예정이라는 것은 사용을 통해서 간접적인 현금 유입이 아니라 매각을 통해서 직접적인 현금 유입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매각 기간의 연장인데요. 갑회사는 공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대요. 공장 건물 부속 토지의 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둔화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계속해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했는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하더라도요. 자산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이를 다시 원위치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계속 매각 예정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의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원래 장부 금액이 있었죠. 그런데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의 분류 조건을 충족하는 날, 그날 순공정 가치, 즉 당장 내다 팔다면 부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장부 금액이 1000인데요. 순공정 가치가 1200이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고요. 순공정 가치가 900이면 1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최초 이렇게 분류한 시점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도 매각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속 순공정 가치 측정을 해서 더 감액을 하든지, 즉 손상차손 혹은 직전에 분류 시점에서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리버스 시키는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든지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요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6쪽에 분계가 나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초로 매각예정 분류되는 시점에서는 기기장치의 잔고금액, 이 기기장치하고 상각누계액을 죽이고요. 일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잔고금액인데 요거랑 순공정가치랑 비교해서 순공정가치가 더 떨어졌어. 그러면은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고요. 손상차손 누계액 이해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기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추가로 더 순공정가치가 요 직전 최초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시점에 순공정가치보다 더 내려갔으면 또 손상차손 좀 올랐으면 환입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1번을 볼까요? 자, 회계기간 중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 기준이 충족이 됐어. 그러면은 매각 예정 분류 이래 일단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를 하고요.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기간 말까지 매각이 완료가 안 됐어. 그럼 추가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더 인식하든 여기서 잡았던 손상차손을 환입하든 그리고 드디어 매각이 돼요. 이때 처분손익을 인식을 하는데 매각 예정 분류 시점부터 계속해서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예 5를 통해서 볼까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이사회 결의로 사용하던 기기장치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분류 조건은 충족한답니다. 기기장치의 1년도 초 현재 장부금액은 50만, 잔존 내역 연수 4년이고요.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기기장치의 매각 절차는 1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는 안 됐대요. 그러나 X2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고요. 매각 예정 분류하는 날, 즉 X1년 10월 1일 현재 기기장치의 순공정 가치는 38만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날짜별로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일단은 1년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를 해야죠. 50만원 4년인데 12분의 9에서 93,750의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10월 1일 현재 기기장치의 잔고금액은 50만원에서 93,750을 뺀 406,250원입니다. 기기장치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죽이고 일단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계정 분류를 해놓고 나서요. 요거랑 뭐하고 비교하냐면은 순공정가치 38만원하고 비교해야죠. 떨어졌네. 그래서 26,250만큼 손상차손 인식하면서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가볼까요? 1년도 12월 말 현재 아직 매각 절차가 완료가 안 됐대요. 그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순공정 가치는 37만원이래.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39만 5천원이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제시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더 이상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요. 12월 말에 갔더니 38만원이 37만원으로 또 내려갔어. 그러면 손상차손 더 인식하면 되겠죠. 처음에 38만원이었는데 10월 1일에 39만 5천원이니까 15,000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입을 인식하고 잡아놨던 손상 누계액을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 비동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인데요.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지금 단일 자산이 아니라 만약에 공장 건물, 사업부 하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경우에 여기에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전체 집단 별도로 다 표시를 합니다. 한편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도 별도 표시합니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가 있었어.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고 그럼 그것도 모두 다 별도로 표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면은요. 자산해서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때 이 유동자산 밑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집어넣고요. 관련 기타 포괄 손익도 함께 집어넣고요. 더 나아가서 관련 부채도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별게 더 있기는 해요. 실은 중급회계 때 지금 중급회계 입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그때 가서 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생물자산입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인데요. 살아있는 동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생물자산 정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농림어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여기 중요합니다. 농림어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살아있는 동물, 식물을 생물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수확물이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농림어업활동입니다.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생물자산으로의 분류가
불가능한데요. 그럼 농림어업활동은 뭔가? 바로 다음에 나오죠. 판매할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 목축, 조림, 곡물 재배, 경작, 양식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 관리 활동이 들어가는 대상인 살아있는 동식물이 생물자산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원양어업이나 천연림 벌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동물이나 식물이 있더라도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례 1번은 아쿠아리움에서 키우는 열대어입니다. 주식회사 퍼시픽 아쿠아리움은 두 가지 목적으로 열대어를 키우는데 하나는 일반 대중 관람 목적으로 키우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열대어를 키운대요. 이때 두 가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모두 유의적이랍니다. 자, 이런 경우 주식회사 퍼시픽 아쿠아리움은 이 열대어를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생물적 변환을 목적으로 키우는 열대어라면은 그것은 생물자산입니다. 즉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어떤 변환을 가하는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 관람 목적은 뭐냐면 이 아쿠아리움 본연의 주요 영업활동, 즉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열대어를 키운다면은 이거는 유용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례 2번 볼까요? 주식회사 나무재질은 종이 원료인 펄프 생산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열대림 A지역에 조림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키워 벌목을 한대요. 또한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정의 대금을 지급하고 열대림 B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천연님 30만 톤을 벌채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을 했대요. 그러면 A지역, B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회사의 생물자산이냐? 이 열대림 A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이 회사가 조림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키우는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을 하죠. 따라서 A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생물자산이 됩니다. 반면에 B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천연님은 돈 주고 벌목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거 아닙니까? 즉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물자산에 해당되지 않고요. 벌목한 나무가 즉시 원재료 등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사례 3번입니다. 실험용 동물인데요. 첨단제약은 실험용 쥐와 돼지를 키운대요. 이 동물들은 개발된 신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전에 수행되는 동물시험에 사용될 것이랍니다. 실험용 동물은 특정 실험이 끝날 때마다 소각이 되고요. 쥐는 태어나서 한 달, 돼지는 한 6개월 후가 되면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이때 이 제약회사가 키우는 실험용 쥐와 돼지가 생물자산이냐라는 건데 신약의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쥐나 돼지는 농림화학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쥐와 돼지를 키우는 것이 어떤 판매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험용으로 동물을 키우는 이런 활동이 농림어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쥐와 돼지는 생물자산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인식조건, 전 시간에 투자부동산의 인식조건 배웠는데요. 이제 생물자산, 수확물의 인식조건을 보자고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식을 하려는데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유익 가능성이 높다.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투자부동산이나 전에 보았던 유형자산과는 뭐가 다르냐면 이 1번이 없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이것은 2장 개념체계에서 자산을 정의할 때 나왔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 투자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은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였는데 여기는 공정가치도 들어갑니다. 일단 1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래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은 뭐 제자리에서 자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널리 방목을 할 경우에 어느 말, 어느 소가 특정인의 생물자산인지 구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지금 방목하고 막 돌아다니는 소나 말들이 A라는 회사의 자산임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자산을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인식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점점 커지면서 생물적 변환을 거쳐 그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 여기다가 취득원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손익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봅니다만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공정가치 측정이 원칙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근데 공정가치 측정이 정의나 불가능해. 그러면 예외적으로 원가 측정을 허용할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생물자산의 측정 회계 처리를 볼까요? 먼저 생물자산 최초로 인식할 때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순공정가치라 하면 처분할 때 처분 금액에서 처분 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샀어. 축산업입니다. 그럼 송아지를 시장에서 100만원에 샀을 때 이걸 다시 되판다면 100만원에 팔 수 있을까? 팔 수 있더라도 판매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은 100만원이 아니라 99, 98만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 인식 시점에 처음부터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100만원에 산 송아지가 1년 뒤에 가서 꽤 컸어. 그래서 지금 당장 내다 판다면 한 120만원은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20만원만큼이 순공정가치 평가 증이고요. 생물자산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손익의 인식,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 후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다 당기손익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한편 생물자산으로부터 얻은 수확물, 예를 들면은 젖소를 사서 거기서 착유한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양을 키우고 거기서 깎아낸 양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확물인데요. 수확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확물, 대변의 평가이익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고요. 이 수확물은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대체가 되든 직접 외부로 판매를 하든 뭐 이런 거래가 있겠습니다.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을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생물적 변환에 따라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래 경제적 효익의 변화를 가장 잘 측정하는 측정치가 순공정가치라는 것입니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뿐만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최초 인식, 자 현금 등을 주고 생물자산을 인식을 하는데요. 이때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생물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와 순공정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순공정가치는 이를 다시 판매한다면 얼마나 부대 비용이 들어갈까 그걸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생물적 변환을 거쳐서 생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낮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100마리 젖소를 샀는데 그 중에 20마리가 전염병으로 죽었어. 그러면 평가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편 수확물인데요. 수확 시에 순공정가치로 수확물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고요. 이놈을 재고자산으로 투입할 때 이제 원재료 최초 인식 금액이 되겠죠. 한편 수확 후에 외부 판매도 가능한데요. 수확물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후에 외부로 판매할 때 매출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다 팔지는 못했어. 그러면은 저가법 평가도 회계 올릴 때 배웠죠.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후속적 지출이 있는데요. 생물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가지 원가가 들어갈 수 있죠. 사료비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뭔가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요. 이럴 때 발생하는 즉 축사관리, 축사유지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요. 생물자산 장부금액에 반영하든지 발생 시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든지 모두 허용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든 마찬가지가 돼요.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연도 말에 순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 자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축사관리 혹은 사료비 이런 원가를 장부금액에 반영을 하든 반영을 하지 않든 모두 다 비용들을 전부 합친 순액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 7번을 보겠습니다.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인데요. 갑회사는 낙농법인으로 1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7월 초에 젖소를 10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 당시 젖소의 순공정 가치는 취득하자마자 요 2천원이 빠지죠. 처분할 때 비용이 2천이라는 뜻입니다. 단계 중에 젖소에서 300kg의 우유를 짜냈는데 킬로그램당 순공정 가치는 연중 50으로 변동이 없답니다. 11월 초에 젖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대요. 없던 게 생기죠? 차변의 생물자산, 대변이 평가이익입니다. 순공정가치 요 새끼를 지금 당장 내다 판다면 순수하게 얼마를 받을까? 5천이고요. 이게 평가이익입니다. 12월 말 현재 젖소의 순공정가치는 99,0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개를 해볼까요? 처음에 10만원을 주고 젖소를 샀는데 생물자산은 98,000이래요. 순 매각부대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평가손실을 인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우유를 수확을 합니다. 300kg에 50원씩. 그래서 수확물 평가 2. 만약에 수확한 우유를 우유 가공업체에 판매를 한다. 킬로그램당 50원. 그러면은 매출 현금 들어오고요. 수확물 죽이면서 매출원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만약에 수확한 우유를 회사가 직접 유제품 생산을 해. 그러면은 수확물을 죽이고 원재료, 재고자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한편 11월 초에 새끼를 낳았다며 5천이라고 했습니다. 순공정 가치가. 그래서 생물자산 증액을 시키고요. 평가이익 인식합니다. 12월 말, 즉 보고기간 말에 또 한번 생물자산을 순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98,000원의 생물자산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5천만큼 새끼가 낳기 때문에 103,000입니다. 기말 순공정 가치는 99,000이라고 보았죠. 차이만큼 평가 손실입니다. 한편 생산용 식물 및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 여기 중요한데요. 교재로는 5장 27쪽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식물을 생산용 식물이라고 하는데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단 스크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이래요. 포도나무나 기름 야자나무, 고무나무와 같은 이런 식물을 의미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포도나무, 기름 야자나무, 고무나무와 같은 식물은 생물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생산물을 얻을 정도로 성숙해진 생산용 식물, 즉 포도나무라든지 고무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생물적 변환이 더 이상 없다고 봐야죠. 계속 포도나무, 포도를 따게 되고요. 고무나무, 고무 유액을 채취를 하고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폐기되겠죠. 그래서 생물적 변환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용 식물의 특성이 유형자산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만 이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에서 점점 포도가 연글고 있어. 근데 보고기간 말이 돼. 그러면은 포도가 조그만 알맹이였다가 꽤 성숙했으면은 가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생물자산 평가손익을 인식을 합니다. 교재 28쪽에는 우리손 FNG라는 농업회사 법인의 생물자산 관련 주석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소비용 생물자산,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돼지와 소를 키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육돈, 비육우, 여기는 종돈, 종우 이건데 이 종돈, 종우는 죽일 대상이 아니죠. 얘네들은 얼마 후에 성숙해지면은 죽여서 고기로 팔게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소비용 생물자산, 여기는 생산용 생물자산에 단기 증감까지도 쭉 들어가 있죠. 이때 소비용 생물자산은 평가손익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생산용 생물자산은 종돈, 종우 이런 것들은 순공정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인데 그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내다 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얘네들은 생산용 생물자산 감가상각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회사의 주석을 더 여기서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생산용 생물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소비용 생산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장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생물자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